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법규 과목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법규는 어떤 형태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주시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2차 시험에 해당되는 관계법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관계법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아파트 단지의 관리 책임자 되기 위한 시험 과목으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2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택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 단지의 공용분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법상의 다양한 사안들을 관계법규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개 법령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첫 번째 건축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정에 해당되는데 그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 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사법은 우리가 1차 시험에 접하게 되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 사법인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사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모두 대등한 관계이죠. 그런 대등 관계에 형성되는 법령 규정들은 민법, 사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반면 사회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을 공법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법에 있어서는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여기 건축법은 공동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택 등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을 끼칠 수 있고 최근에 녹본동의 빌라 건축업자는 땅을 잘못 건드려서 인접한 가옥이 균열이 가거나 또는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더라고요. 이러한 건축물 건축은 여러 가지 피해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런 피해가 뻔히 보이는 건축 행위에 대해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장이 공동택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 공동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8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해보게 되면 보통 객관식으로 5문제 출제하고 주관식을 3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건축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공법상의 절차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주택법은 그러한 건축물 중에 주택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로서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주택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택 중에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고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단적인 주택은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통해 함께 볼 수 있는데 그런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다루는 절차를 주택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은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주택가에서에 대한 기본법이 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4문제를 현재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관련되어서는 9문제 정도를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주관식으로 5문제를 출제 중입니다. 법규에서는 14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2차 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 실무에서도 이 주택법령에 관한 문제를 보통 16문항 정도를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잘 꼼꼼히 정리하게 되면 관계 법규, 관리 실무에 걸쳐 30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40문제, 80문제 중에 30문제가 이 주택법령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내용 정리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법규에서는 건축법의 8문제,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14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 법령에서 절반 이상인 2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절반이 두 개 법령에서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이쪽은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 법령으로 우리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표현하면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좀 전에 이 법은 임대주택법이라 표현하던 제도인데 이번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4문항을 출제 중인데 객관식을 3문제, 그리고 주관식을 하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단지 전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법이 아닌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 임대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임대주택 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을 우리 시험에서는 4문항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외에 우리 주변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정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2문제를 현재 출제 중입니다.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를 출제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과 유사한 제도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는 도정법에 관한 사항들을 6문항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다루게 되면 그 내용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도정법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한 2문항 또는 3문항 정도는 자기 실력으로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 또는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틀리는 경우가 꽤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가 출제되지 않고 달랑 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주요 쟁점되는 사항들, 늘상 중요하다고 설명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만 추려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택이 만들어지는 제도로서 수도권에서는 최근 뉴타운 사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타운 사업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데 그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 객관식으로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법령은 현재 공동택, 관리사무장이 공용품을 관리하게 되는 그 공동택을 건설하는 기본 법령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택에는 공동택에 쾌적한 주거 환경 또는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화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공택 아파트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방기본법은 사실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대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현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 우리 시험에 2문항 출제이고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도 동일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실 아파트 등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소방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 장비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각종 경보 설비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게 되는데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소방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법은 2016년 1월 말에 소방시설법과 관련된 시행령, 여기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명령을 말합니다. 시행규칙, 각부 장관 명령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0년 1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와 다른 시행령에 관한 사안들이 새로 확정되게 된다고 하면 이를 추측 형태로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서는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기준으로 내용을 수술하고 있는데 그 법률 기준으로 내용 살펴보시면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2문제를 소방시설법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은 소방공무원이나 또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사 또는 기수와 관련된 자격시험의 필수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달랑 각각 2문항씩 출제된다고 하면 시험에 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사안들 위주로 내용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게 이쪽입니다. 다만 공동택 등의 화재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화재에 충분한 대비할 목적으로 소방시설을 공동택에 설치하는데 그러한 소방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승강기 시설 유지 관리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엘리베이터 추락 등으로 가장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러한 승강기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관리, 그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험에서는 2문항 출제하는데 앞서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를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시설 설비에 있어서는 사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관계법규에서는 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에 관한 내용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고 우리가 큰 상가 건물 옥상 가보다 보면 그 옥상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받기 위한 전기 설비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러한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 전기사업법입니다. 이 전기사업법도 소방 승강기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 2문항 출제하고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를 각각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법령이 공동택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법규에는 공동택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집합건물법을 관계법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시특법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특법은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우리 주변에 집합건물, 가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물 일부마다 각각의 세대가 존재하는 것 알고 있으시죠? 또 어떤 건물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다 하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물건 한 개에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단독택이나 또는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하나 인정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또는 층별로 또는 코너별로 분양되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각 세대마다 분양된 각각의 공간마다 소유권을 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유 형태를 법에서는 구분 소유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집합 건축물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며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기본적인 공용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하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1개 법령 중에 시험에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개 법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그리고 민간임대택법은 내문항 정도 출제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관계법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실무에서도 중첩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세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고 1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수학 선생이셨거든요.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좀 느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민간임대택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많이 시험 떨어지다 보니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기 공부 방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해주실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콩나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콩나물 키운다고 해서 콩나물에 물 뿌리다 보면 물 대부분이 흘러 빠집니다. 근데 어느새 콩나물 조금씩 자라죠. 그래서 이 콩나물 물을 주면 물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새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부방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챙길 게 있는데요. 공부는 한 번에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에 물 한 번 줄 때 크는 것과 또 한 번 줄 때 크는 것, 세 번째 줄 때 콩나물 크는 것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계별 공부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 없이 잘 살던 분이라고 하면 갑자기 건축법, 주택법, 심지어 민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법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교재 내용들을 열심히 뒤져보다 보면 법률 용어라는 게 참 생소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해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주실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수업에 따라가시다 보면 담당하는 각각의 교수님들이, 강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고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해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축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모르는 테마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동강과 관련된 시청 횟수를 좀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교재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것 동영상 보면서 교재를 읽어 나가는 겁니다. 대신 이 읽기에는 정독이라고 하는 것과 다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독은 나중에 내가 학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독, 신문 보듯이 많이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다독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고 하면 오늘 진도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고 그 다음 진도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라고 하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동영상 통해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읽어주십니다. 대신 이번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공부했다고 하면 그때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어주십니다. 대신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내용 다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 시간 중에 강조되었던 목차 또는 소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 소제목을 봤을 때 지난주에 또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난다고 하면 목차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를 풀다 할지라도 절대 틀리는 법 없거든요. 대신 수업 시간 중에 중요하다 해서 뭔가 별표도 쳐놓고 밑줄도 쳐놨는데 그 목차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신문 보듯이 읽어주십시오. 정독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정독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 무지나 걸립니다. 그래서 신문 보듯이 쉽게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3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1페이지부터 또다시 30페이지까지 보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회독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죠. 한 번 봤을 때와 두 번 봤을 때 그리고 세 번 봤을 때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문체계는 독일식 학문체계를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탈퇴하고 유럽에 따라가겠다 타라 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화 시기에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유럽 전역을 지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애초에 프랑스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는데 어느덧 보불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이 프로이센이 유럽 전역의 강자로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유럽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 경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처럼 프랑스라고 하는 강국을 꺾고 성장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독일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독일 문물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 학살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독일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학문에 총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총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저 총칙에 있어서는 어떤 학문의 핵심, 총화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아놓은 핵심이 바로 총칙이라 하거든요. 사실 민법은 물권법과 채권법 그리고 칭족, 상속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권법에는 A와 B라는 내용이 있고 채권법에는 A와 C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 둘 다 민법이기 때문에 물권, 채권에 공통된 요소 있겠죠. 그리고 친족, 상속에도 A와 D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권, 채권만 따지게 된다고 하면 A, B, A, C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면 저 한 파트가 뭐 100페이지 정도라고 하면 이것 40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총칙을 만들어 물권과 채권의 공적인 A 하나 빼고 순수한 물권에 관한 사항과 순수한 채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순수한 친족 상속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게 된다면 좀 전에 400페이지 되는 것을 지금은 300페이지로 만약 친상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600페이지 되는 것을 400페이지로 책 분량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총칙 제도는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사항들을 여러 번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 공통점과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총칙에 추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좀 공부 좀 했던 전문가들은 독일식의 공부 방법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일반인 경우, 초심자의 경우에는 초보자인 경우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프랑스 방식의 공부 방법이 좋거든요. 대신 우리나라는 일본의 학문 계통을 이어받아 독일식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저 A에 관해서만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B, C, 바로 물권, 채권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다시 돌게 되면 물권, 채권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 어느 정도 알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처음 공부하면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부를 다독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앞부분의 총칙, 이 앞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취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면 시험 점수 잘 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선 동영상 강의를 많이 시청해 주십니다. 보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듣는 와중에 좀 이해되는 게 있는지 그 이해 폭을 점점 넓혀 나가시고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독하는 방법으로 많이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끝났다 싶으면 그제서야 문제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도 최소 한 3월, 4월까지는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임박해야만 공부할 마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이 7월 달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 5월, 6월 달에 시간에 쫓기는 느낌 가지면서 문제를 통해 문제를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게 되었을 때 내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찍어 맞건 틀려 맞건 항상 시험장에 맞춥니다. 하지만 틀리는 것은 가끔 내용 알면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 저 틀린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기본서에 테마가 있다고 하면 그 테마에 문제집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틀렸다. 또는 모의고사와 관련되어 몇 번 문제 틀렸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특정 테마에 틀린 문제 표시가 2번, 3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의고사나 또는 문제집에서 강조되는 내용으로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걸 내가 계속 틀렸다고 하면 그 부분 내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동영상에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부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다시 안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을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해 따로 표시하고 내가 충분히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는 많이 보고 듣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고 들으면서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도 나온 만큼 읽어보시고 읽는 방법은 정독이다 다독이다. 다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총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특정 학문 앞부분에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저 앞부분에 대한 해독수가 많을수록 내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앞부분에 대해서는 2번 보게 되었을 때는 목차만 보고 지나가시는데 그 목차만 보고 내용이 이해되면 그냥 지나가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신문 보듯이 다시 한번 읽어 오늘 진도 나은까지 계속 다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이 자격증 시험 합격하실 거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함께 공부하시면 저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시죠?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이 정도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